가는 의사소통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정보를 입수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에 있는 정보들을 받아들이는데 보통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몇 가지 감각을 이용하죠? 5가지 감각을 이용하죠. 처음에 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후각, 미각, 촉각을 합쳐서 체감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체감각. 그래서 크게 3가지라고 한다면 시각, 청각, 체감각 이렇게 3가지로 보게 돼요. 그렇게 정보를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뇌에서 처리를 하게 되죠.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 기억하고 망각도 하고 회상도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표출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몸짓이나 글이나 그림과 같은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밑에 있는 모델은 NLP라는 Neuro Linguistic Programming이라는 어떤 심리학에서 보는 의사소통 모델입니다. 외부 사건이 들어오게 되면요. 외부 사건은 어떤 방식으로 들어온다고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죠. 들어오게 되면 필터가 작동을 하게 돼요. 필터는 크게 3가지 기능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삭제, 두 번째는 왜곡, 세 번째는 일반화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삭제해서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 다음에 왜곡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일반화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어린아이들은 이러한 필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게 새로워서 계속 보고 만져보고 확인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알아요. 아, 이런 넓은 판자에 다리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약간 높은 이런 상태의 물건을 뭐라고 합니까? 책상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요. 처음에는 얘를 책상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책상을 보면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얘하고 공통적인 부분을 아직 못 찾아내는 거죠. 다른 부분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하다 보면은 처음 보는 책상이라도 이것도 책상의 한 부분 이게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책상에 앉아서 쓸 수 있으니까. 이게 바로 일반화를 시키는 겁니다. 다른 특징들을 삭제하고 딱 그 공통적인 부분을 찾아서 일반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일반화를 하지 못하면요. 솔직히 우리는 뇌가 쉬지를 못해요. 뭔가를 볼 때마다 그냥 강의장에 왔다. 그러면은 딱 보면은 대강 일반화해서 받아들여지거든요. 강의장이라는 곳이. 근데 내가 처음으로 학교에 교실을 갔다 이러면은 다 신기해요. 창문도 신기해. 책상도 신기해. 칠판도 신기해.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이 내면에 구축이 되면 인터널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해서 내부 표상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바로 심상이에요. 내면에 나타나는 어떤 심상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똥을 봐도 아무렇지 않아요. 봤을 때 그냥 있는 그대로의 똥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지작거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딱 보는 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필터에 의해서 어떠한 이미지가 떠올라요? 더럽다. 더러운 이미지가 떠오르고 더럽다는 생각과 더럽다는 어떤 감정, 혐오감 그러면서 바로 생리적으로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똑같은 물질을 보고 똑같은 걸 보고 어린아이와 어른이 반응하는 게 다르죠. 왜 다르냐? 이 내부 표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는 그런 필터들이 이게 도움이 돼요. 사실은 도움이 되는데 그게 너무 작고 너무 공고하면 유연하지 않으면 그게 항상 문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난 이것만이 옳아라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것들이 다 분노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내부 표상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요. 필터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격이라는 부분이 매우 강하게 필터링을 하고 있고 그 성격 자체가 그냥 필터라고 보셔도 돼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애니어그램의 장형의 사람들은 그 순간을 봤을 때 어떤 힘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필터링을 거쳐요. 그러면서 8번 유형은 힘의 충돌, 누가 더 강한가? 9번 유형은 평화를 유지하려면 어떡하지? 1번은 저 사람은 올바른 사람인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런 내부 표상들이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 내부 표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또 성격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행복교육학에서 성격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그런 내부 표상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그런 표상을 내부 표상이나 감정을 해결하는 방법들도 같이 배워봤습니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 내면의 세계를 가지고 표현을 해요. 지금까지는 뭐냐면 이 외부와 내가 관계 맺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이런 내면에서 일어난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 세상과 관계 맺는 방식입니다. 의사소통 방식인데 이제 세 번째 표는 모라비안이라는 사람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표인데요. 의사소통의 약 7%가 말로 전달이 돼요. 그리고 38%가 목소리로, 55%는 바디랭귀지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게시판에서는 항상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뭐가 생깁니까? 이모티콘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표시라도 해주면 야, 너 어떻게 지내니? 라고 해놓고 이 표시 안 하면 나한테 따지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건 뭐에 의해서? 내 감정 상태에 의해서. 전화를 하면은 이 게시판으로 오해가 생겨서 전화를 하면은 좀 많이 풀어져요. 근데 전화로 오해가 생겼을 때는 만나서 얘기하면 또 풀어집니다.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쓰여 있나요? 네. 이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사실 별 느낌 안 들죠. 이게 바로 7%예요. 문자적으로 전달이 되면 7%예요. 이번에는 제가 여기에 목소리를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에 해당되는 목소리를 더해 볼게요. 유진아. 뭐예요 이거는? 놀자죠. 유진아. 이건 뭐예요? 안 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유진아. 이건 뭐예요? 내 다리는 이런 거죠. 그렇죠? 이게 38%예요. 그냥 이것만 봤을 때는 아마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게 별로 없었을 겁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외부 사건이 들어왔을 때 내 필터링에서 별로 필터할 게 없어. 그냥 유진아라는 정보만 들어왔는데 제가 유진아를 세 가지 방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유진아 이러면 이제 이 음조에 의해서 놀자라는 그런 이제 그 내부 표상이 떠오르고 막 놀고 싶은 들썩거리는 느낌이 들고 거기에다가 두 번째 유진아 이러니까 이제 좀 내부 표상 뭐예요? 혼나나?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줄어들죠. 그러다가 제가 세 번째 유진아 이러니까 이제 뭔가 좀 살짝 무서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목소리입니다. 되게 중요하죠. 세 번째 바디랭귀지. 네, 몸짓이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야, 정유진. 어때요? 오, 진짜. 어때요? 100% 확 느껴지지 않아요? 네, 우리는 의사소통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종종 이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실은 이걸 엄청 많이 쓰면서. 그래서 의사소통을 잘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 가지가 따로 놀아요. 네. 이 세 가지가 따로 놀아요. 예를 들면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좀 재미있게 한번 놀아봅시다. 지금 어때요? 제 몸짓 재밌는 몸짓인가요? 목소리 어때요? 진지하죠. 근데 내용은 재미있게 하자고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차분하게. 어때요 지금? 왜 자꾸 웃어요?
뭐냐면 이게 바로 일치돼 있지 않은 건 웃긴 거예요. 일치성이 떨어지면 좀 우스꽝스러워요. 지금 차분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내용은 차분함이지만 목소리는 어때요? 자, 우리 다 같이 차분하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몸짓 어때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안정이 돼요. 제가 계속 이러고 한 1분 정도 이러고 있으면 안정되겠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즐겁게 한번 놀아봅시다. 즐겁게. 그러면 말은 즐겁겠는데 불편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말과 목소리와 이 몸짓이 되게 강하거든요. 계속 제가 손만 이렇게 아래로 계속 내리고 있어도 어떤 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이 몸짓에 의해서. 그래서 애들이 자꾸 떠들 때 얘들아 왜 이렇게 시끄럽니? 좀 조용히 좀. 아우 정말 정신 사나워서 조용히 좀 조용히 하란 말이야. 이러면 애들이 같이 더 떠들고 싶어져요. 자, 얘들아 우리 더 즐겁게 한번 활동을 해보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일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우선은 지금까지 배운 걸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첫 번째 방해하는 게 뭐였어요? 우선은 내가 외부 세계하고 나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것은 나의 신념 체계, 필터들이에요. 성격, 필터, 내부 표상들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보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으로 또 방해하는 것은 방금 했던 의사소통 세 가지 요소, 이 세 가지가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면 혼합된 메시지라고 하거든요. 그럼 혼합된 메시지를 받으면 혼란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치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비폭력 대화나 교사 역할 훈련과 같은 훈련을 받아보면 의사소통의 방해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0몇 가지가 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몇 가지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가장 심한 건요, 비난이에요. 예를 들면은 선생님께서 뭔가 되게 슬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런 걸 가지고 슬퍼하니? 그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얘기 들어보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관계가. 또는 그 정도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너무 슬퍼하니까 그걸 달래주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니 그건 별거 아니야. 진짜 내가 어떤지 얘기해 줄까? 나는 이러면서 별거 아니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이제 내 의도는 뭐였습니까? 선한 의도는 뭐였냐면, 네가 갖고 있는 그거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도와주고 싶어서 하는 의도가 있지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나 그때 너무 배고팠어 이랬는데, 아프리카에 사는 어린이들을 생각해봐. 그 정도 가지고 배고프다고 얘기해서 되겠어? 라고 얘기하면은 뭐니 이거 진짜야.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내가 아프리카 그 아이들보다 더 비참하게 느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비난이나 아니면 교훈이나 이런 걸 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방해가 돼요. 또 위로, 너무 슬퍼. 괜찮아, 다 그래. 나도 그랬어.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별로 위로가 안 돼요. 네. 또는 칭찬. 칭찬도 방해가 되나요? 제가 예전에 칭찬에 대한 수업을 했었어요. 부모님들 모시고 아이들이랑 같이. 자, 여러분들 칭찬을 받아서 기분 좋았던 경험을 이야기해 볼 사람. 뭐 손들고 다 얘기하죠. 뭐 진짜 저 어땠고요. 네, 좋아요. 그런데 칭찬을 받았는데 기분이 안 좋았던 사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 처음에 애들이 뭔 말인지 몰라요. 칭찬받으면 다 기분 좋은데, 한번 생각해 보죠. 칭찬을 받았는데 뭔가 좀 찝찝하고 별로 안 좋았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 선생님들 한번 여쭤볼게요. 칭찬을 받았는데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아요. 남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그런 칭찬 자주 받아요. 그런 경험 없어요? 지금 없나요? 네, 없어요. 왜냐면 칭찬 자체를 워낙 좋아하는 성향의 삼류형들이나 감정형들이 그럴 수 있으니까. 뭐 또 살다 보면 또 있을 거예요. 선생님 어떠세요? 칭찬을 받았는데 도리어 기분이? 그냥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에게 마치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한다는 그런 느낌? 선생님 모르는데 날 칭찬하니까. 나를 모르는데 나를 칭찬한다면 뭔가 내가 그 사람한테 아부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보고 있나? 라든지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안다고 나를 칭찬하지? 라든지 스스로 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외부에서 칭찬이 가게 되면 거기서 또 불일치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하나는 진짜로 내 칭찬에 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선생님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후자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칭찬은 기본적으로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한다라는 것도 판단인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게 되면 그 판단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일치되지 않는 판단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칭찬보다 더 좋은 게 격려입니다. 격려는 영어로 하면 encouragement죠. 용기를 북돋아 준다인데 격려의 방식과 그 칭찬의 방식은 차이가 있어요. 비슷하기도 한데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물론 칭찬을 안 하는 것보다는 칭찬하는 게 훨씬 나아요. 낫지만 칭찬의 방식은 아무튼 판단이 들어가요. 좋았어, 잘했어, 훌륭하다. 근데 그게 정말로 납득이 되면은 상관이 없어요. 납득이 되면. 납득이 안 되면 이제 일치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격려의 방식은 어떠냐면 그 사람의 행동과 나의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이 의사소통에 장애물이 되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핵심은 뭐냐면요. 대체로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어떤 거부 반응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의사소통을 할 때 판단 대신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요? 수용을 하는 거죠.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그 아이의 감정을, 상대의 감정을. 이 수용은 허용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좀 느낌이 오시나요? 네, 수용은 선생님만 오셨나 봐요. 네, 수용은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이겠다는 거고, 허용은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도 괜찮다. 약간의 어떤 허가, 그 아이의 행동이라든지 어떤 여기에도 역시 판단이 들어요. 옳다. 네가 그렇게 느끼는 건 옳아.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이지. 예를 들어 애가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이거 화내면 안 돼. 라고 판단하고서 거부하는 것이나 야 화내도 돼. 화내. 화내는 거 괜찮아. 허용을 해버리는 것이 아니죠. 화를 낼 수 있어. 그래 누구나 화가 나지. 라는 수용과 허용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수용한 사람은 이끌어줄 수가 있고요. 허용하게 되면은 이끌기가 사실 어려워요. 아이가 그 감정대로 막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는 몇 가지 살펴봤어요. 비난, 판단,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 또는 위로, 칭찬하려고 했던 것들이 많은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의 또는 상대방의 감정을 수용하고 내가 교사로서 또 이끌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 이렇게 살펴보고 해줄 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협동심과 의사소통인데요. 협동학습을 하는데 협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협동학습의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아도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저절로 협동이 되기도 합니다. 협력해서 활동을 하려면 내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 협동이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 의사소통 기술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협동하는 데 필요한 게 친밀해야 돼요. 그래서 모둠을 구성하고 나면은 모둠 세우기 활동하는 이유가 친밀해질 때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거죠. 그래야지 또 존중하는 태도가 생기게 되고 공동의 목표가 생기게 되고 또 참여하고 또 소통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있을 때 협동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협동하라고 이야기해봐야 협동할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간에 의사소통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의사소통의 기본이 되는 마음에 대해서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언어적,
또 목소리, 그리고 몸짓 이런 세 가지 의사소통의 방식 세 가지를 살펴봤고 방해물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에 협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인생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이 아이들은 어디 가서도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에 우리 교실에서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내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되면 화를 표현할 수 있게 되고 또